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처럼 SNS 많이 사용하시면서 이모티콘 굉장히 일상적으로 사용하시죠. 그런데 세대별로 이모티콘 개개인에 대한 뭔가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 저 이거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웃는 표시하는 이모티콘. 이것에 대해서는요. 40, 50대는 친절, 밝음, 배려하는 미소 이런 느낌을 주고 받았는데 20, 30대는요 좀 놀랍습니다. 웃고 있지만 뒤가 서늘한 기분을 느낀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썩은 미소 같다. 이렇게 대답도 했고요. 이것도 좀 놀라워요. 안 입고 깨 어디 한번 잘해봐라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20대인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티콘 얘기를 했어요. 두 분 어떤지 궁금한데 예슬 학생 이모티콘 많이 써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호로 된 이모티콘보다 이모티콘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따로 나오잖아요. 그림,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그걸 쓰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웃음 이거는 좀 어떻게 그렇게 해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오늘 여사친이랑 어디 가도 돼? 그러면 웃음 하면 그게 진짜 웃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아, 웃는 게 아니야라는 의미예요? 거의 그런 쪽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웃음은 좀 밝게 친절하게 웃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아니군요. 요즘은. 그 웃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건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구나. 관계 학생한테도 물어보고 싶네요. 웃음표, 네. 말줄임표, 물결 이런 거에 대한 각각 느낌이 어때요? 그거는 이제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대화 상황에 따라서 안 좋은 상황인데 웃음 쓰면은 그냥 좀 왜 웃지? 왜 웃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구나. 좋은 상황에 쓰면은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약간 점점점 쓰면은 사람이 좀 소심해 보여요. 아, 네. 그건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말줄임표 안에도 감정을 담다 보니까 좀 오해나 서로 의도하지 않은 그런 감정들도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도 평소에 문자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모티콘 좀 자주 사용하세요? 문자할 때 이모티콘을 거의 안 쓰는 편에. 아,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문자만, 글자만 쓰세요? 문자만 보내고요. 이모티콘을 안 쓰는 이유가 일단은 대부분 이게 전달하는 이제 연락하는 분들이 사업이나 이렇게 일 관련 일이라 짧게 하고요. 핸드폰을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많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죠. 바쁘시니까. 빨리 보내고 이렇게 예를 들어 운전 중이거나 이럴 때 많기 때문에 짧게 보내거나 아니면 약간 이런 게 습관이 될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요. 그러실 수 있죠. 개인적으로 또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도 또 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대면에서 이렇게 직접 얼굴 보면서 표정도 읽어가면서 대화하는 문화가 많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이모티콘을 통해서도 이런 감정들, 세대 간의 감정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통로가 또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도 회계학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공무원 회계학의 아이콘 김성수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회계학 특강을 진행할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투자부동산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투자부동산에 대한 의의를 볼게요. 이름을 보니까 투자라는 말도 있고 부동산이란 말이 결합되어 있죠. 투자라는 말은 투자 목적이란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임대 수익이나 혹은 시세 차익 목적. 그러니까 기업이 예를 들어서 본관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본사가 있을 때 1층에서는 일부를 예를 커피숍이라든지 편의점 이렇게 임대를 줄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본사 건물로 사용하고 그러면 1층에 임대해 주는 쪽은 이제 투자 목적이 되는 거죠. 임대나 시세 차익 목적이 되니까. 그리고 부동산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과 토지가 해당되면 투자 부동산 분류한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의 기준이 적용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례 유형을 이제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로 나왔을 때 투자 부동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재고자산 먼저 볼까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키워드가 정상적인 판매 목적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 부동산이 아니라 재고 자산으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항상 유형 자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용 목적일 때 유형 자산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있죠.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을 이제 사고 팔고 그런 업종을 말해요. 그들한테 부동산, 토지, 건물은 상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고 자산 분류하고 제3자를 위해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제3자를 위해 건설해 주는 걸 그냥 판매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이도 재고 자산이다. 판매 목적이다. 그리고 자가 사용 부동산. 이게 회사가 사용하는 거죠. 본사나 뭐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 부동산은 유형 자산 분류한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 사례 5가지를 보면요. 1번은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 키워드가 시세 차익이죠. 시세 차익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 부동산 보겠다. 2번은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기업이 이제 어느 토지를 취득했어요. 근데 본사 사옥을 지을 건지 아니면은 뭐 임대를 줄 건지 이런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 분류한다는 거예요. 3, 4번은 리스고요. 4번은 미래에 투자 부동산 사용하기 위해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 부동산 임대하기 위해서 건설 중인 그런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이다. 3, 4번이 리스인데 리스에 대해 가볍게 한번 볼게요. 혹시 MC님은 이제 리스차라는 말도 많이 듣잖아요. 리스차와 그렇죠. 그다음에 렌트카.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뭔지 아시겠어요? 리스는 일단 좀 장기적인 느낌이 네. 좀 있고 차근차근 이렇게 갚아가는 그런 네. 느낌이 있고 렌트는 좀 일시적으로 네. 짧은 기간에 그렇게 네. 빌리는 느낌? 예. 어떤가요? 느낌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네.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 장기 렌트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장단기의 구분 아니라는 거죠. 리스와 기간이 렌트의 아니고. 구분은요. 네. 그러면 이제 뭔가요, 가장 그게? 중요한 건 자동차에서는 번호판이에요. 번호판? 예, 허호하가 있냐 없냐죠. 렌트카는 허호하가 있고 맞네요. 리스차는 허호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리스도 차이점은 내가 어떤 차를 렌트한다면 렌트카는 뭐 소나타를 렌트한다. 검정이 올지 흰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와요. 옵션도 이제 내가 원하는 옵션은 아니고요. 리스 차는 내가 원하는 색상에 내가 원하는 옵션을 달고 그리고 일반 번호판을 달고 오는 거죠. 약간 차이점이 좀 있죠. 근데 빌려 쓴다는 데는 좀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운영 리스와 금융 리스 이렇게 리스를 크게 둘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 리스, 금융 리스 이럴 때 운영 리스는 이 리스 자산이 그러니까 제공자가 이제 리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겠죠. 또 금융회사가 많이 해요. 뭐 현대캐피탈 이런 회사가 이용자가 일반인이죠. 여기서 이용하게 이렇게 이전을 시켜주잖아요. 운영 리스는 이 리스 자산, 자동차 같은 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리스예요. 금융 리스는 이게 실질로 이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스로 만약에 계약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자동차 이제 리스 해주는 분이 물어봐요. 금융 리스 하실 거예요? 운영 리스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운영 리스가 된다는 거는 이용자가 그냥 말대로 빌려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질이 이전되지 않았으니까. 반면에 금융 리스는 실질이 이용자한테 이전된 리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리스로 한다면 이용자가 그냥 자동차 산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2년, 1년 정도 됐나요? 그리고 뭐 이런 사건이 좀 나와서 약간 세간의 관심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제 벤츠 S클래스 이제 소유자가 자기 엔진 이게 꺼진다고 골프채로 자기 차 때려 부신 네. 그런 사건이 약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매장 앞에서요. 그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 차가 리스 차였다. 그러니까 이제 벤츠 코리아에서 과연 그 사람한테 이제 재물 손괴죄를 적용할지의 여부가 약간 쟁점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산 있죠. 내가 내 핸드폰 막 때려 부시는 건 괜찮아. 아무 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광교 학생 거 막 핸드폰 막 때려 부시고 남의 거 때려 부시고 그러면 이거는 재물 손괴죄가 적용받을 수 있죠. 문제는 이게 리스 차인데 소유권은 리스 회사한테 있다는 거죠. 이용하는 이용자다. 그러니까 이 경우 근데 거기 한 줄이 있었거든요. 금융 리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이거는 뭐 할 거 없다. 바로 이용자한테 실제 이전된 거니까 재물손괴죄는 적용되지 않을 거다. 물론 뭐 벤츠 코리아에서 재물손괴죄 묻지는 않겠지만요. 예, 어쨌든 리스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임대 수익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빌려줘서 임대 수익을 받으면 투자 부동산인데 리스 방식으로 하면 투자 부동산이 아니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리스가 있는 거고 조금 어렵지만 이 사람은 수익을 얻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리스하는 자산은 부동산이 되고요. 부동산이 리스 형식으로 들어가고. 그럼 다시 보시면 수익을 얻는다면 제공자는 돈을 받고 이용자는 돈을 지급하니까 비용이 생기겠죠. 제공자 입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공자가 자산 잡으려면 무슨 리스만 가능해요? 실질이 이전되지 않은 운영 리스 방식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운영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4번은 운영 리스로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3번은 지금 하는 거, 4번은 나중에 할 거지만 어쨌든 키워드는 운영 리스로 제공한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투자 부동산의 식별인데 이런 경우도 많죠. 뭐 아까도 좀 예를 들었죠. 본사 건물이 있을 때 1층은 뭐 편의점이라든지 커피숍 임대 주고 나머지 층은 회사가 쓰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일부는 투자 목적, 일부는 사용 목적인 경우. 둘로 나눠요. 부분별로 매각할 수 있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분리해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분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분리해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 부분은 투자 부동산, 그리고 유형 자산 부분은 유형 자산, 이게 분리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2011년도 IFRS가 도입되면서요. 이것 때문에 회계 담당자가 많이 짜증났어요. 과거에는 임대 목적이 유형 자산 쪽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투자 부동산을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바뀌었다면. 그러니까 면적을 안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기업이랑 건물이 많죠. 그 임대 주는 면적을 다 계산해서 그걸 투자 부동산 따로 계산을 해서 빼놔야 되니까. 뭐 생각해보면 좀 복잡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분리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여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거든요. 가운데 점을 작게 찍고 여기가 자가 사용해요. 그냥 이게 다 남한테 임대하고 나머지 큰 부분이 내 땅이니까 내가 일로 들어와서 여기 안쪽에서 사용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이것만 따로 빼서 매각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자가 사용하는 부분 경미하다, 작다면 전체를 투자 부동산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걸로 해볼까요? 뭐 호텔업, 그러니까 용역의 중요성으로 나누는데 용역이 중요한 경우는 자기 사업한 걸로 봐요. 그래서 호텔업 같은 경우는 유형 자산을 분류하고요. 호텔 서비스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 부동산을 봐요. 임대업 같은 경우는 용역이 중요하지 않은 걸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용역과 같이 제공된다. 그렇다면 용역의 중요성으로 봐요. 투자 부동산의 후속 측정이에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은 이렇게 밑에처럼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제 선택할 수 있어요.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은 원가 모형과 우리가 재평가 모형이라고 했지 공정가치 모형이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공정가치 모형은 모든 투자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해요. 근데 재평가 모형보다 훨씬 쉬워요, 이게. 얘는 공정가치 모형은 이제 감가상각 안 하고 손상도 안 하고 평가만 할 거고 평가 손익 오르고 떨어진 건 다 단기 손익이 되니까 훨씬 계산이 쉬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실제 시험에서 주는 거거든요. 잠깐 뒤에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은 한국은 13년도 1월 1일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10,000원에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형 정해법으로 취득하였다. 투자 목적이라는 말 중요했고 투자 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바로 이렇게 감가상각하고 싶게 문제가 꼬시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공정가치 모형이 적용되면은 감가상각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이건 10,000원이었고 여기 13년도 말에는 8,000원 돼요. 10,000원이 8,000원, 2,000원 떨어진 거 투자 부동산 평가 손실. 그리고 여기 상각 안 하니까 8,000원과 9,500의 차이가 다음 연도 투자 부동산 1,500이죠. 차이가. 투자 부동산 평가 이익 1,500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 입장에서 한 문제가 그냥 줬구나. 감가상각하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감가상각을 하고 싶게 줘요. 그냥 그걸 함정에 안 빠져야 되고 그냥 바로 취득금액과 기말공정가치 2,000원 떨어진 거 평가 손실 또 1,500 올라간 거 평가 이익 이렇게 계산하면 매우 쉬운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투자 부동산에 대한 후속 측정에 대해서 봤어요. 둘 중에 선택인데 공정가치 모형이 중요하다. 감가상각 안 하고 손상 안 하고 평가만 한다는 거. 자, 우리 투자 부동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제일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기업 같으면 뭐 이게 4조 뭐 이런 식으로 뭐 5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름 보니까 이 현금보다는 조금 넓은 베이스라는 거 아시겠죠?
맞죠? 현금은 아니다 이거지. 현금 맞는데 현금보다 조금 넓은 베이스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업 목적에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어떤 것이 속할 거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업에서 설명드릴 때 참 회계적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국세 환급 통지서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우편화 이런 것들 요거 설명이 좀 더 처음에 힘든 부분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크게 현금, 요금을 예금, 현금성 자산 나눠요. 이 세 범위가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가 돼요. 자, 그다음에 현금은 다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 나눠요. 통화는 바로 지폐 동전을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5만 원권까지 있잖아요. 지폐 동전. 근데 외화도 포함되고요. 기업이 만약 1,000달러 갖고 있다? 그럼 외화도 당연히 현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외화 같은 경우는 환산에 문제가 생겨요. 참고로 이제 기말 환율, 12월 30일 환율로 환산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통화 대용 증권은 통화는 아닌데 통화처럼 사용되는 그런 증서를 말해요. 대표적으로 수표가 있죠, 수표. 수표가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건 아시겠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계약 금액이 1억이에요. 계좌 이체 없다. 안 된다. 계좌 이체 서비스 안 된다. 1억을 갖다 주려면은 직접 줘야 되겠죠. 그럼 10,000원짜리로 5만 원권 없었으니까 10,000원짜리로 갖다 준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수표를 갖고 간 거예요. 수표 한 장에다가 1억을 쓴 거죠. 그걸로 전달해주고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표가 그런 용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수표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모든 수표는 다 현금이다 이해하면 돼요. 당좌 수표 들어봤나요? 자기합 수표, 뭐 송금 수표 등등 모든 수표는 다 현금이다. 미국에서는 가계 수표를 써요. 그래서 미드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결제하는 거 이렇게 본 적 있을 거예요. 미드나 아니면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돈 낼 때 뭐 술집이나 아니면 음식점에 나갈 때 이서에서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여기 수표를 쓰거든요. 가계 수표. 그러니까 수표가 이런 개념이에요. 기업이 예금이 있어요. 당좌 예금이라는데 그 예금 한도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당좌 예금에 1억이 들어있으면 1억만큼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당좌 예금에 1억인데 이걸 초과했어요. 1억 2천. 그걸 부도수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금 한도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가계 수표가 있어서 자기 가계 예금이 500만 원 있다. 500만 원 한도로 수표를 발행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로 보면 직불카드랑 거의 좀 유사하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계 수표를 도입하자는 말이 좀 있었는데 신용카드가 처음 사용된 게 이거는 좀 저도 약간 애매한데 80년대 한 후반쯤 된 것 같아요. 80년대 후반 그리고 한 90년대 이후로는 뭐 가속도가 붙었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신용카드가 빨리 보급되지 않았다면은 수표를 썼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법인만 수표를 쓸 수가 있어요. 법인 기업만. 우편환이라고 하면은 얘는 송금환도 같은 시스템인데 얘가 어떤 거냐? 과거에는 이 격치자, 멀리 떨어진 사람이에요. 네. 계좌 이체가 안 된다 그러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10만 원을 보낼 때 우체국에다가 10만 원을 줘요. 그 우편환이라는 종이 증서가 등기 우편처럼 전달돼요. 상대방은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우체국 가서 현금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 어디서 보냐면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약간 축의금 같은 우편환 같은 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한두 장 나올 수 있어요. 좀 멀리서 오신 분들, 못 오신 분들. 근데 요즘에 뭐 계좌 이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못 오면은 우편환 좀 보기 힘든데 조금 뭐 한 몇 년 전만에 우편환은 한 몇 장 정도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뭐 만기도래 이자표는 사채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채권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돈을 일반인들한테 빌리기 위해서. 그때 만기가 도래한 이자표, 얘도 이자 쿠폰이 있거든요. 지금 전자적이니까 쿠폰은 없지만 쿠폰이 있다 생각하면 그 쿠폰 만기가 지나면 띄어서 그때 은행에 제시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현금이라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했다 그러면 배당을 받겠죠. 배당금 받은 통지표, 배당금 지급 통지서라고 해요. 그다음 국세환급 통지서, 국세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거예요. 돌려받으란 통지서가 바로 국세환급 통지서를 말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걸 갖고 있으면 은행에 제시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게 작년에인가 이제 기사를 본 거가 있는데 국세환급 가산금이라는 말이 좀 나왔어요. 그건 뭐냐? 이제 국가가 세금을 잘못 거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연체 이자 성격이에요. 그게 2천억이라 그랬어요. 2천억.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안 써도 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에서도 뭐 국세청장 막 이렇게 막 뭐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국세청장 답변은 이거예요. 인력이 부족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세법이나 회계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정확한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세금 담당 국세 공무원들이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예. 뭐 전도금이라고 하면 이제 지점 전도금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사에 있고 지점에 있는 현금 같은 거 말한 거고. 자, 요금을 예금은 따로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당좌 예금, 보통 예금이 그런 예금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금이 다 보통 예금이에요. 자, 그래서 당좌 예금, 보통 예금. 그리고 얘는 바로 인출 가능하죠. 당좌 예금이 수표를 발행할 수 있고 사용 제한이 되지 않은 것 말하고요. 현금성 자산이 가장 넓은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작고 그리고 빨리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은 이렇게 위험이 좀 작아야 돼요. 위험이 작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가치 하락의 위험이나 아니면은 뭐 이자율 변동의 위험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금융 상품들 중에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게 현금성 자산을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상품, 주식은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가치 하락의 위험이 크니까요. 자, 그래서 아닌 것도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표나 수입인지도 현금이 아니다. 같이 나올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편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편환은 현금, 이들은 다 현금. 이걸 구분할 필요 없고 현금이냐 아니냐. 우표나 수입인지는 현금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날에 할머니한테 세배를 했어요. 할머니가 세배했던 우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러겠어? 뭐라 그랬어요? 현금으로 달라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표나 수입인지는 아니다. 선일자 수표, 부도수표. 부도수표는 수표인데 내 수표를 갖고 있는데 은행에 제시하니까 현금을 안 줘요. 상대방이 부도 났다고. 그러니까 얘는 현금이 아닌 거겠죠. 은행에서 뭘 확인해요? 예금 잔액을 본 거죠. 예금 잔액 부족하면 은행이 지급 거절하거든요. 그게 부도수표. 자,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는 그냥 지금은 말로만 알아두시죠. 선일자 수표가 현금이 아니다. 발행일이 미래 날짜로 된 수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표는 가능하죠. 사람은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오늘이 특정 날짜라 그럴게요. 오늘이 2017년도 예를 들어 뭐 7월 30일이라고 할게요. 특정 날짜. 근데 수표 발행일이 2020년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선일자 수표. 미래의 날짜로 된 수표. 이게 선일자 수표예요. 그렇게 장기간 미래는 힘들고 짧은 미래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TV가 아니면 좀 예를 들겠는데 부적절할 것 같아서 생략하고 어쨌든 예,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현금이 아니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당좌 차월, 당좌 개설 보증금 이런 것도 현금은 아니에요. 당좌 개설 보증금, 보증금 우리가 당좌 예금을 개설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법인이어야 돼요. 법인 회사에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은행에 당좌 개설 보증금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개설할 때 그거 내야 돼요. 그러면 당좌 예금을 개설할 수 있어요. 거기 예금에다 돈을 넣을 수 있고. 당좌 예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수표를 발행하거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지금 준다 생각하면 되고요. 어음 발행하면 이거는 뭐 이렇게 돈을 외상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얘는 나중에 갚는 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당좌 예금. 자, 그래서 뭐 개인은 당좌 예금 못 하고 그 보증금 인출 가능한 거 아니니까 즉시 안 되니까 현금이 아니겠죠. 당좌 차월이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당좌 예금에서 나온 건데 당좌 예금이 우리가 1억이 있다고 1억까지 수표 발행할 수 있잖아요. 0 이하로 뚫어놓은 거예요. 마이너스 1억이면 1억이다. 2억까지 인출 가능하죠. 그럴 때 0 이하로 나간 거 그걸 당좌 차월이고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면 되겠죠. 부채니까 당연히 현금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각종 채권들 매출 채권, 기타 채권 돈 받을 권리. 그래서 제일 상단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를 들어 이게 4조다 뭐 이러면 이게 제일 먼저 있고 그다음이 매출 채권이 있어요. 매출 채권이니까 외상대금 받을 거 말하죠. 실제로 이런 항목들 중에서요. 이 앞에 있는 유동 항목이라 그러는데 그 항목들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금액 큰 건 매출 채권이에요. 얘가 뭐 4조라면 아마 금액적으로 본다면 매출 채권 한 80조 정도. 보다 20배 이상은 돼요. 외상대금 받을 게. 자산이잖아요. 이거 회수하면 돈이 되는 거니까. 기타 채권은 뭐 대여금 이런 것들, 주식, 가불금, 뭐 이런 차용증 뭐 이런 것들. 근데 과거 신용 거래가 안 되니까 가불 많이 했었잖아요. 기업 입장에 돈을 빌려준 걸로 봐요. 그러니까 현금 아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뭐 차용증이 뭐 대여금 말하고요. 결산일로부터 만기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 얘는 결산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시점이 취득일로부터 만기 3개월 이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받을 어음 역시 얘도 매출 채권의 한 유형이니까 현금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금인지 아닌지 현금성 자산인지 한번 예제를 한번 본다면
자, 이 예제를 하나 볼게요. 자,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것을 물어봤죠. 그래서 통화는 현금이겠죠. 수입인지는 아니에요. 수입인지 아까 좀 설명 못 드렸는데 우표랑 같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 면허시험 예술학생 자동차 면허증 있어요? 면허시험 본 적 있어요? 그때 뭐 붙이거든 인지 같은 거, 증지 같은 거. 광교 학생 면허증 있어요? 네, 있습니다. 붙인 적 있죠? 네. 시험 볼 때마다. 네. 그 떨어지면 계속 붙이고. 네. 예, 그거 뭐 있죠? 예. 현금 아니다. 만기도래 이자표 현금 맞고 송금 안도 현금이죠. 이거는 우표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배당 지급 통지표 현금. 그다음에 이거 만기 1개월 후인 타임 발행 약속금. 이게 아마 나오면 여기서 틀릴 건데 어음은 다 현금이 아니에요. 어음은 외상댁은 받을 거잖아요. 매출 채권이지 현금이 아니라는 거. 어음은 뭐 이거 기간을 재는 것도 없다. 만약 환매체는 이날로부터 보면 돼요. 취득한 날로부터 만기가 3개월이냐. 3개월 안쪽이니까 현금이다. 그래서 통화.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만기도의 이자표. 그다음에 송금한. 그다음 배당 지급 통지표. 그리고 환매체까지 여기서 현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투자 부동산에 대한 개념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공시 범위를 배웠어요. 자, 그래서 잘 복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봄이라서 춘곤증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하시다가 졸리면 가장 많이 손이 가는 게 커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커피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건강을 좀 지키면서 마시는 방법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요, 입냄새나 충치가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구강 건강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일단 블랙커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충치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블랙커피에 들어있는 원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플라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구강 건강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 드시고 난 다음에 10분이나 15분 넘기지 마시고 입을 헹궈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구강 건강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똑똑하게 건강 지키시면서 공부하시고 커피도 드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중에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그리고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알찬 강의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